이 케이스는 크게 두 파트로 분해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AWS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사용자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 플레인 영역,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 영역과 데이터 플레인 영역으로 나뉘는데,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불리는 큰 방법문이 하나 있고, 그 큰 방법문 안에 또 이제 자식 컨트롤러가 있어가지고, 그 자식 컨트롤러의 방법문에 의해서 뭔가 계속 탐지하고 수정하고 복구하고 추가하는, 그런 자동으로 회복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계속 이제 무한한 방법문을 계속 돌면서 목표 상태를 보죠. 여기는 설계도 같은 거라 인간이 정의를 합니다. 관리자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이 설계도가 현재 상태에 반영이 돼야겠죠. 실제 서버 노드에 컨테이너가 만들어져야 되고, 컨테이너가 네트워크 설정을 제대로 갖춰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실제 상태에 갖춰야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는 무슨 역할을 하냐? 나이가 바라는 이상적인 디자이드 스테이트가 커렌트 스테이트에 반영이 되도록 끊임없이 조정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관리자 사람이 엔진엑스 디플로먼트라고 하나 정의를 하고, 그 안에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4개 만들겠다 하면은 컨트롤러가 그걸 감지해서 자동으로 실제로 노드 안에 내가 바라는 개수만큼 4개의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컨트롤러가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메꾸겠죠. 반복문이 돌면서.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복구하고 자동으로 추가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컨트롤러가 맡고, 이 컨트롤러가 많이 모여서 만드는 게 컨트롤러 매니저입니다. 컨트롤러 매니저가 이 컨트롤러 자기 소속의 컨트롤러에 대한 시행을 보장을 하고요. 제대로 시행되도록. 그리고 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리소스가 생성되고 뭐 삭제되고 수정되고 하겠죠.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API가 중앙에 있어야 되고, 그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백엔드 API가 API 서버라고 불리면서 중요한 컴포너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HD가 맡고 있고요. 스케줄러는 이제 어떤 노드에 컨테이너를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가를 고민하고 실제로 스케줄링해서 파드를 배포하는 친구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플레이는 실제로 노드가 있고, 그 노드에서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그런 실행의 역할을 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이 서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XEAI가 필요하다. 이 XEAI는 저희의 서브넷에서 IP 몇 개씩 예약을 해가지고 할당을 받아서 생성이 됩니다. 그건 지난주에 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플레인 영역에서는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인스턴스 혹은 컴퓨팅 환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온디맨드 인스턴스로 노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좀 저렴한 스팟 인스턴스로도 노드를 구성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완전 서버리스인 파게이트로 노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구성 환경은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오토스케일, 이제 이건 컨트롤 플레인이 아니에요. 데이터 플레인 영역입니다. 이 VPC는 나의 VPC 말이에요. AWS가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사용자 소유의 VPC 안에 노드를 구성하는데, 그 노드를 구성하는 형태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살짝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드를 오토스케일 그룹으로 구성을 하되, 그러면 좀 개수 조절이 용이하겠죠. 오토스케일 그룹으로 조절하는 거를 이 케이스에서 지원을 해요. 이게 이제 레디스 노드 그룹입니다. 그리고 나의 커스텀 오토스케일 그룹으로 이 케이스에 관리 없이 자유롭게 쓰고 싶다 하는 사람은 셀프 매니지드 오토스케일 그룹으로 노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사실 셀프 매니지드 오토스케일 그룹이랑 이 케이스 매니지드 노드 그룹이랑은 서로 기능은 사실상 거의 동일해요. 기능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사용자가 0부터 100까지 수작업을 다 만들었냐, 아니 이 케이스가 어느 정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케이스 고유의 기능을 플러스 알파 제공해주냐의 차이죠. 그래서 매니지드 노드 그룹, 이 케이스 관리하는 노드 그룹은 줄여서 MNG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스케일 그룹을 안 쓰고 그냥 개별 노드를 이 케이스에 등록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셀프 매니지드 이시드 노드라고 불리고요. 오토 모드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데이터 플레이마저 원래는 디폴트는 데이터 플레이는 고객이 사용자 관리하는 영역이었죠. 근데 이것마저 만약에 AWS한테 다 맡길래 하고 이 노드 관리마저 AWS한테 제어권을 넘겨서 알아서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에 맞춰서 노드가 생성되게 하는 게 오토 모드입니다. 이제 내 클러스터의 이 좌측 우측 영역이 모두 AWS 관리 하에 자동으로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AWS가 아니라 나만의 뭐 라즈베리 파이라던가 아니면 별도의 델 서버 같은 걸 사가지고 온프레미스로 구성해보고 싶다. 그럼 이 케이스와 연동을 해버리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케이스 디스트로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내 온프레미스 노드에 깔아서 이 케이스가 연동이 되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드에 이 어떤 유형이든 노드에 IP가 해당이 되어서 그 IP를 파드에 주고 파드가 실행이 되겠죠. 파드 고유 IP가 필요하니까. 이제 노드가 엄마고 파드가 이제 자식이라면 엄마가 IP를 받아서 자식인 파드에 전달해줘야 파드가 실행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파드가 IP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 IP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려면 이 조건을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서브넷에 충분한 IP가 있어야 되고 노드에도 ENI가 충분히 붙어야 돼요. 왜 갑자기 ENI냐? 결국 ENI가 노드에서 IP를 공급하는 실질적인 리소스니까 노드에 ENI가 붙을 수 있어야 IP도 더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울 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브넷에 IP가 부족한 상황은 저희가 짐작이 가능해요. 왜냐? 서브넷에서 생성할 때부터 뭐 마스크 크기를 저희가 정하죠. 예를 들어서 블록 CIDR 블록을 24 크기로 한다거나 아니면 28 크기로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IP를 256개로 공급할 건지 16개로 공급할 건지 저희가 처음부터 정하기 때문에 딱 그 만큼만 맥시멈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다 쓰면은 노드의 파드가 생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CPU 메모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IP가 부족해서 파드 커팅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노드도 노드의 ENI가 더 안 붙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서버 렉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서버 인시투 인스턴스도 물리적으로 마더보드 비슷한 게 있을 거고 거기 안에 ENI를 넣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몇 개 정도 있겠죠. 그게 무수히 많지는 않겠죠. 제가 알기로 인스턴스당 2개에서 한 4개 정도가 보통 알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EC2 인스턴스도 물리적인 서버이기 때문에 ENI를 무작정 와가다닥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다음에 0, 1, 2, 3 하고 끝. 더 이상 못 붙여. 그래서 ENI를 더 못 붙이는 순간 IP가 더 공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노드도 어느 정도 IP를 붙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넷 IP가 부족하거나 노드 IP가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걸리면은 파드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 그쵸? 당연한 거죠. 둘 다 만족해야 파드가 생성되는 거고 둘 중 하나라도 만족 못하면 파드 IP 공급이 안 되니까 파드가 생성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노드에 ENI를 IP를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가를 잠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볼 수 있냐? AWS가 사이트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서 로딩 걸리네. 네,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보시면 결국에 AWS에서 인스턴스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C3.site라지 네, 인스턴스 유형별로 인터페이스 ENI죠. 인터페이스가 ENI입니다. ENI가 최대 몇 개까지 붙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ENI 별로 하나 ENI에 몇 개의 IP 주소가 붙을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이게 인스턴스 유형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스턴스 유형마다 하드웨어 스펙이 달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익숙한 거 뭐였을까요? T3. 미디움 같은 거 가보면 얘는 ENI가 최대 3개까지 붙을 수 있고 4개는 이제 못 붙는다는 거죠. 그리고 ENI 하나마다 IP 주소가 최대 6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T3. 마이크로는 더 다운그레이드 된 거니까 보면은 인터페이스 ENI 2개까지 붙을 수 있고 ENI별로 IP 2개 이런 식으로 좀 더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 유형별로 지원되는 최대 IP, 최대 ENI 개수가 다르다. 걸 알 수 있습니다. T3.medium이 ENI max pod.txt라고 해가지고 이 T3.medium이라고 불리는 인스턴스 유형에서 그래서 결국 파드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냐 이거를 정해놓은 값인데 17개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잠시만요. 분명히 T3.medium이 글자 크기가 작아 보니까 T3.medium이 17개래요. 최대. 하드 IP가 최대 17개거든. 그 다음에 근데 분명히 T3.medium이 ENI가 최대 3개까지 돼도 ENI 하나당 6개까지 되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638에서 18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우리 18개 IP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게 17이나 18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7개까지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공식은 공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하드 IP 최대 개수는 ENI 개수에 이거 헷갈리니까 그냥 의미상 안 맞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3, 여기가 3이죠. 3 곱하기 6, 마이너스 1, 5, 3, 15 하면은 15 플러스 1, 7, 7. 맞긴 해요. 계산식에 따르면. 그러니까 결국 이게 ENI별로 하나씩 까먹는 거잖아요. ENI에서 왜 하나씩 까먹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ENI의 주소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IP 하나랑 세컨더리 IP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ENI 자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예약된다고 했죠. 그리고 세컨더리 IP만 파드 할당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얘는 ENI가 자기 걸로 가지고 있어요. ENI를 식별하기 위해서. ENI의 주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근데 여기는 제외하고 세컨더리 IP부터만 파드 할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NI마다 얘를 하나씩 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붙는 거예요. ENI마다 하나씩 까야 돼요. 그래서 보통 T3 미딩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5인 거죠. 프라이머리 IP 하나, 나머지 5개. 왜냐면 총 6개 할당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5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한 거예요. 5 곱하기 3 한 거죠. 15. 1 플러스 2는 왜 붙었냐? 파드에 파드 속성이 있어요. 파드에서 호스트 네트워크라는 설정을 true로 가진 애들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 파드의 호스트가 누굴까요? 파드의 엄마 편한 친구는 노드죠. 그러니까 노드의 IP를 자기 것처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네트워크가 true인 특수한 파드들은 노드의 IP가 곧 파드의 IP예요. 이거는 이따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특수 파드가 몇 개 있냐? 얘네들은 대표적으로는 VPC CNI로 불리는 얘랑 얘가 있습니다. 얘네 두 개가 특수 파드예요. 근데 동시에 얘네는 기본 파드이기도 해요. 얘네가 없으면 노드가 생성이 안 돼요. 코어 DNS는 사실 얘네 특수 파드가 아니에요. 코어 DN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얘 두 개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얘네 두 개가 꼭 필요하고 얘네는 그리고 VPC IP, 파드 IP를 별도로 할당받는 게 아니라 노드 IP랑 똑같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덤으로 플러스 2대가지고 17이다. 여기서 VPC CNI와 큐 프록시가 특수한 파드라고 했는데 얘네가 왜 특수하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얘네가 이제 VPC CNI가 노드 ENI로부터 IP를 받아가지고 파드에 주는 실질적인 좀 관리자 존재예요. 관리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서 얘는 거의 노드에 준하는 네트워크 권한이 있어야 되고 해서 호스트 네트워크 2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큐 프록시 마찬가지예요. 큐 프록시도 노드의 IP 테이블을 규칙을 수정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얘도 특수한 지위를 받아요. 호스트 네트워크 2는 다시 돌아가가지고 T3.라지를 가보죠. T3.라지는 ENI가 3개까지 붙고
ENI마다 12개까지 IP가 붙는데요. 그러면은 파드가 몇 개까지 붙을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33, 그렇죠. 35개죠. 35개가 정답입니다. 보시면 파드에 IP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친구들이 하나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노드가 중요한 거예요. 뭐 AWS 노드. AWS 노드라는 친구가 생겼을 텐데, 보시면 얘는 지금 노드 IP가 10.0.3.13이거든요. 근데 파드 IP도 10.0.3.13이죠.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큐브 프록시도 마찬가지죠. 노드가 10.0.3.1이면 파드도 10.0.3.1이에요. 만약 10.0.1.1이다 하면은 10.0.1.1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IP를 추가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이 커스텀 네트워킹, 파드 EI, Security Proof for Pod라고 이름이 있는데 줄여서 SGP라고 하죠. SGP. 그리고 VPC, CI, 프랙스 모드, 서브넷 디스커버리.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있는데 서브넷 디스커버리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객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커스텀 네트워킹이나 아니면 VPC, CI, 프랙스 모드 이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생성할 건데 이런 상태이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이실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주황색 버튼. 다시 이 위에 있는 주황색 버튼. 네, 오른쪽에 위에 있는 주황색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이 케이스 오토 모드, 자율 모드를 선택하면은 데이터 플레인을 내 마음대로 구성할 수 없죠. 이 데이터 플레인의 주도권이 AWS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사용자 지정 구성으로 가셔서 두 번째 거 사용자 지정 구성을 선택하시고요. 이 케이스 자율 모드 오프 꺼주시고요. 꺼주셔야 돼요. 검은색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름은 자유롭게 얘는 뭐 베이직이라고 할까요? 저는 베이직이라고 쓰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클러스터 아임 역할 이게 왜 필요하냐? 얘가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컨트롤러 매니저 중에 클라우드 컨트롤러 매니저라는 친구가 있고 얘는 EC2랑 통신하고 VPC랑 통신하면서 적절하게 VPC로부터 IP 빼오고 EC2부터 ENI 부착하고 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돼요. 그러면 아임 권한이 필요하겠죠. EC2에 대한 권한, VPC에 대한 권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아임 역할에 EC2, VPC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롤을 넣으시면 되는데 얘 만들어져 있죠. 저희는 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면 얘 세부사항 보시면 되고요. 어떤 권한이 들어있나. 그 다음에 클러스터 버전은 1.33으로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다 기본값하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플레인 로그 패스 다음. 그 다음에 추가 기능에 VPCNI랑 큐브 프록시. VPCNI랑 큐브 프록시. 이 두 친구를 해제를 할게요.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얘네가 없으면 진짜로 모드가 생기나 볼 겁니다. 그래서 얘 두 개를 강제로 빼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다음 하고 마지막 생성 눌러주면 됩니다. 이거 시간 좀 걸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서브넷에서 세컨더리 얘네 두 개는 무시해주시고요. 세컨더리는 무시해주시고 지금 퍼블 서브넷 두 개랑 프라이빗 서브넷 두 개가 있죠. 근데 둘 다 적기는 이제 네 개 다 크기가 28이에요. 16개밖에 IP를 못 준다는 얘기죠. 실제로 프라이빗 서브넷 B를 가보면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0개죠. 이게 기존에 만들어놨던 클러스터 있잖아요. 예. 이 친구가 다 빠들어서 그래요. 이 친구가 다 서버를 버려가지고 지금 베이직에는 해당될 수 있는 서브넷 IP가 없어요. 기존 클러스터가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0이고 끔찍하죠. 그리고 프라이빗 서브넷 B가 아니라 A를 가도 0이에요. 얘도 0, 얘도 0. 지금 퍼블릭에 있는데 저희는 이 0이 두 친구로만 모드를 만들 거예요. 얘네 두 개로만 모드를 만들면 서브넷이 부족한 상황이겠죠. 그럼 실제로 파드가 안 만들어지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생성 중인데 활성이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기다리는 동안 이론을 잠깐 보죠. 도대체 네 가지 솔루션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서브넷에 아까처럼 서브넷에 체크했는데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0이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서브넷 디스커버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방금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세컨더리 서브넷이죠. 이런 식으로 추가 서브넷을 만들어서 이 케이스에 덧붙여주는 거예요. 정확히는 AWS 노드에 덧붙여주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보시면 이런 거예요. 개념이 10.0.0.28 부족하면은 서브넷 붙여가지고 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공사, 확장 공사를 한 거죠. 하고 여기서 파드 IP 공급. 이게 어떻게 되냐.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새 서브넷에 태그가 이렇게 달려야 됩니다. 이 태그가 실제로 어떻게 달려있냐면 세컨더리 서브넷 보시면 태그에 제가 달아놨죠. CNI. 얘는 CNI 용도로 쓸 거다. CNI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true를 의미로 1을 넣었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세컨더리 서브넷 B도 마찬가지로 태그에 제가 kubernetes.io 롤 CNI를 1로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플러스 VPC CNI의 추가 기능으로 enable 서브넷 디스커버리라는 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환경 변수인데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예요.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에 이게 true로 설정돼야 돼요. 근데 최신 버전에서는 이게 기본적으로 true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적으로 true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true이기 때문에. 해서 결과적으로 이 태그만 잘 붙여주면 된다. 말아서 이렇게 추가로 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파드가 원래 여기서만 붙었다가 추가 파드가 이렇게 초록색만큼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1번 있고 제일 심플해요. 제일 단순하고 제일 효과적이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다름이 있어요. 그게 커스텀 네트워킹. 커스텀 네트워킹은 뭐냐? 커스텀 네트워킹을 적용 안 하면은 노드의 프라이머리 ANI랑 파드의 세컨더리 ENI 이게 서로 분리가 된다고 했죠. 노드는 프라이머리 ENI, 프라이머리 IP만 쓰고 나머지 세컨더리 IP만 프라이머리 ENI, 세컨더리 IP와 세컨더리 ENI, 세컨더리 IP만 파드가 쓰죠.
해서 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남는 자투리 부분을 파드가 쓴다는 건데 그게 어찌됐든 같은 서브넷에 있는 게 기존 구조였어요. 디폴트. 저희가 이제까지 봐왔던 구성. 근데 이걸 분리할 수가 있어요. 파드 전용 서브넷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워커 노드 기준으로 노드의 프라이머리 ENI에는 10.0.0.024만 붙고 파드에 붙는 세컨더리 IP는 다 164.0.016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기 조금 이해가 제대로 되시려면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노드 ENI에 붙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노드 ENI에 붙는 건 똑같은데 그 ENI의 주소가 10.0.0.0, 100.64.0.0 이렇게 분리가 됐냐 아니 모든 ENI가 똑같은 대역에서 가져오느냐 차이점이에요. ENI의 종류로 별로 두 집단으로 분리가 됐냐 통합적으로 같은 걸 쓰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서브넷 디스커버리는 기존에도 파드가 있었는데 기존 서브넷에 파드가 있었고 추가 서브넷에도 파드가 있는데 반면에 커스텀 토ken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노드끼리 쓸 거야. 노드끼리 쓰는 서브넷에는 파드 절대 침입할 수 없고 파드 전용 서브넷에만 파드를 배치한 분리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노드 전용 보안 그룹이랑 파드 전용 보안 그룹이 따로 분리가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 ENI 컴피그라는 걸로 합니다. 이 어떤 서브넷을 파드 전용 서브넷으로 지정할지 ENI 컴피그라는 매니페스트 야물을 만듭니다. 뭔 말이냐면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이죠. 커스텀 토킹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ENI 컴피그 야물이에요. 야물을 만들어서 종류가 ENI 컴피그인데 내가 어떤 서브넷을 파드 전용 서브넷으로 지정하겠다를 여기 적어놔요. 그리고 파드 전용 서브넷에 부착할 파드 전용 보안 그룹을 따로 아이디에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커스텀 토킹.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같은 노드인데 어떤 ENI는 10.0.1.290 대역을 붙고 어떤 ENI는 100.64.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죠. 대역이. 파드끼리만 쓰는 네트워크가 따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 토킹은 ENI 컴픽으로 조절한다. 그 다음에 시크릿 그룹 포 파드. 이건 사실 IP를 보충하는 목적보다는 말 그대로 보안 목적에 더 가까워요. 근데 왜 소개를 드리자면 이거랑 커스텀 토킹이랑 섞어서 같이 쓰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얘는 뭐냐면 음, 파드마다 ENI를 할당합니다. 파드마다 ENI를 할당해요. 그러면은 IP 확장은 고사하고 파드마다 ENI가 붙으면 아까 저희 본 거 있잖아요. 표. T3.라지가 인터페이스 3개 붙으면 ENI 3개면은 아니 파드가 3개밖에 안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약간 그 효과가 다릅니다. 확장을 위해서 줄기와 가지를 만들어요. 나무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만 EC2 할당을 해요. 트렁크 ENI라고 불려요. 줄기만 트렁크 이 뿌리 줄기 역할의 몸통 ENI만 ENI EC2 할당을 하고 노드에 할당을 하고 그 연결된 겹까지 브랜치 ENI를 파드별로 할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렁크 ENI는 사실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브랜치 ENI는 밑도 끝도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파드별로. 파드가 10개면 브랜치 ENI도 10개가 확장이 되겠죠. 이러면 어느 정도 확장이 되긴 한다는 거예요. 트렁크 ENI가 이제 M배만큼의 확장을 해주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이제 시크릿 롤 파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명칭이 왜 시크릿 롤 파드냐면 파드마다 ENI가 붙잖아요. 그럼 ENI마다 개별적인 시크릿 그룹을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드 A는 A 시크릿 그룹, 파드 B는 B 시크릿 그룹 붙일 수 있다 해서 시크릿 그룹 파드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파드마다 ENI 붙는 게 더 정확한 설명일 것 같아요. 파드마다 서로 다르게 ENI가 붙는다. ENI가 서로 다르게 붙으니까 보안grup도 서로 다르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아까 ENI 컴피그랑 마찬가지로 시큐리티 그룹 펄리시라는 야물로 어떤 보안 그룹이 어떤 ENI가 어떤 파드에 붙을지를 셀렉트를 조건, 파드를 고르는 조건을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시큐리티 그룹 펄리시가 이런 식이에요. 네, 파드 셀렉터로 내가 어떤 조건의 파드를 원한다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보안 그룹에 연결을 할 거야를 여기다 명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트렁크, 중심되는 트렁크 ENI가 격가지 브랜치 ENI가 쫙쫙쫙 생깁니다.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얘는 주로 언제 쓰이냐. 파드마다 보안 그룹을 달리해서 더 엄밀한 보안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드에 보안 그룹을 두고 다른 파드는 RDS에 접근 못하게 하면 RDS가 무진장 안정해지겠죠. 모든 노드의 모든 파드가 다 접근 가능한 이 중앙에서 루트보다는 원하는 파드만 속 지정해서 RDS 접근을 허용하는 게 훨씬 더 보안상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논리입니다. 초록색으로 특정 파드만 셀렉트해서 보안을 허용하는 게 노드 수준으로 모든 파드를 허용하는 것보다 이 주황색 경로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파드 ENI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IP가 확장되는 건 맞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보안을 위한 전략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 VPCI 플렉스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28로 16개 IP를 두개 플렉스 모드를 바꾼다면 뻥튀기가 되는 거죠. 곱하기 16씩. 곱하기 16씩 뻥튀기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자면 자, 왼쪽이 세컨더리 IP 모드고요. 오른쪽이 플렉스 모드입니다. 왼쪽이 기본 모드예요. 기본 모드를 보면은 분명히 ENI별로 붙을 수 있는 세컨더리 IP는 제한이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한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게 기본값이고 IP 하나씩 붙는 게 정상이지만 플렉스 모드를 쓰면은 원래 IP 하나씩 붙었던 게 블럭 단위로 붙어서 16개씩 뻥튀기 한다는 거예요. 뻥튀기. 그럼 최대 IP 개수가 확실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아까 계산했던 대로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하고 플러스 2 하는 건데 여기서 식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1하고 곱하기 하고 곱하기 16하고 플러스 2야. 16배 정도 더 많아지죠. 약 16배.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IP가 16배 들어가요. 그러면은 부족할 일이 없을 텐데 또 리미트가 하나 걸립니다. 이거는 노드 IP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CPU나 메모리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노드가 110개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IP가 120개여도 110개까지만 딱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IP가 굉장히 충만해진다. 플렉스 모드를 쓰면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16개씩 뻥튀기가 붙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어떻게 수정을 하냐? 수정하는 거는 심플해요. 결국에 이거를 조절하는 게 모드라고 있잖아요. 모드라는 거는 컨테이너의 환경 변수로 모드를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명령어가 여기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서 이 enable flex delegation이라고 불리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컨테이너 환경 변수. 이 환경 변수를 true로 해주면 flex 모드가 되는 거고 false 하면은 디폴트 모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true, false 스위치 딱 on, off 해주면은 끝입니다. 그러면은 되고 차이점이 이렇게 보이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세컨더리 IP가 하나씩 쫙 붙어야 되는데 이게 최대 17개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세컨더리 모드인데 디폴트 모드. 근데 프리픽스 모드를 쓰면은 정돈되기 28씩 16개씩 붙는 거예요. 16개씩 뻥튀기 이어지고 얘랑 얘랑 다르죠 구조가. IP 붙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그걸 살펴봤고 지금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다 만들어졌네요. 활성. 그러면은 지금 클러스터 상태가 많이 안 좋죠. insufficient free address. 지금 서브넷에 IP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예요. 실제로 IP가 부족한. 그 IP가 부족한 애들 두 개가 뜨죠. 서브넷 이거랑 서브넷 이거. 근데 이 정보를 무시하고 노드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카드가 실제로 생성이 안 되나? 어떻게 만드냐? 노드 그룹에 들어오셔서요. 노드 그룹에 들어오셔서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이름은 자유롭게 저는 그냥 노드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드 역할은 이미 제가 생성해 놨을 거예요. 노드 아임롤. 노드 아임롤 선택해 주시고 다음 하고 기다리시면 인스턴스 유형이 t3.large인가 미디움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t3.medium 디폴트 유지하시고 그대로 다음 그 다음에 저희가 고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프라이빗 두 개가 IP가 부족했죠. 그래서 프라이빗 서브넷 B랑 프라이빗 서브넷 A, 프라이빗 서브넷 A, 프라이빗 서브넷 B 두 개만 선택해서 얘네 두 개가 지금 IP가 없죠. 두 개만 선택해서 다음하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예 안 만들어지죠. 라인 오브 어벨블 IP 어컬 서브넷 하면서 그럼 이번에 억지로 이제 퍼블릭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퍼블릭 서브넷 A랑 퍼블릭 서브넷 B 얘는 IP가 조금 있었죠. 얘네를 한번 다음 눌러가지고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다리면 분명히 오류가 될 거예요. 왜 오류가 되냐? 아까 저희 꼭 필요한 VPC나 큐 프록시 안 넣었죠. 얘네가 안 들어가면 아마 노드가 not ready가 뜨면서 IP 이슈가 발생할 거예요.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준비되지 않으면 뜨죠. 저희 예상한 대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실제로 네트워크가 레디가 폴스래요. CNI가 초기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하나 그 VPC나 큐 프록시 빼먹으면 이 사태가 난다. 그래서 넣어줘야 된다. 그럼 넣어볼게요. 어떻게 넣냐? 추가 기능 가셔서요. 추가 기능 들어가셔서 추가 기능 가져오기 있습니다. 추가 기능 가져오기 눌러주시고 아까 빼먹었던 VPC나 큐 프록시 이 두 개. 이 두 개를 다음 해주시고 생성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순식간에 준비 완료를 받겠죠. 그래서 두 개가 필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 네, 이거는 사실 서브 디스커버리는 이미 저희가 여기서 새로 만든 클러스터 말고 기존에 있던 클러스터 있죠. EKS 클러스터. 얘에서 이미 제가 적용을 해놨어요. 여기서 이미 적용을 해놨습니다. 왜냐? 아까 보셨다시피 이 세컨더리 AP에서 이미 태그도 다 달렸죠. 그래서 얘네가 이미 이 보조 서브넷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저희 QSTL get 파드 마이너스 와이드 했잖아요. 보시면 10점대인 대역도 있는데 100점대인 대역도 있어요. 노드가 보면 10점대인데 10, 0, 3, 1인데 파드가 100점, 0점 여기에요. 이게 확장이 됐다 그 뜻인 거죠. 확장이 됐고 그게 이 IP 10 대역이 붙었다. 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죠. 10인데 노드는 10에 있는데 100 대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인스턴스에 붙은 것 중에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보시면 얘는 이 세 개는 책 한 세 개는 같은 인스턴스에 붙었어요. 같은 인스턴스에 붙었는데 얘가 프라이머리죠. 얘가 프라이머리고 밑에 두 개는 추가된 애들이에요. 원래 있던 애는 10점 대역에서 가져오죠. 그래서 10점 대역으로 파드를 만들다가 IP가 고갈되니까 100점대 이나이를 새로 만들어서 똑같은 인스턴스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0대에서 100대역에서 IP가 공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인스턴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인스턴스 들어가셔서 노드의 네트워크 보시면 첫 번째 이더넷 0번 ENS5는 10대역에서 가져오고 이더넷 ENS6와 ENS7은 이더넷 1, 이더넷 2번은 100대역에서 가져와서 보조 서브넷에서 가져와서 부족한 IP를 메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IP를 이런 식으로 보충할 수가 있다. 태그를 붙였을 뿐인데 이 서브넷 태그를 붙인 것만으로 이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실습으로 한번 궁금하시면 직접 체험해보시면 될 거고요.